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준비 과정 이해하기입니다. 강의는 엔슬 파트너스 김민성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민성 이사님은 LG U+에서 전략, 신사업, 오픈 이노베이션을 담당하셨고 2015년부터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며 창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 창업사관학교에서 멘토링과 코스닥 상장 컨설팅 등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저희 진흥원과 벤처기업협회가 함께 만든 투자유치 가이드북 발간에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김민성입니다. 혹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그동안 스타트업 투자 유치 마스터링 내지는 스타트업 투자 IR 마스터링이라는 제목의 연재 기사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자직강 자리가 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체 제가 강연이 오늘 세러 보니까는 64번째인데 그동안 풀로 강연할 기회가 있었을 때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목차를 가지고. 근데 오늘 매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6번, 챕터 6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이 앞에 보여드린 그 연재 기사나 앞에서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투자유치 가이드북 이런 것들은 꼭 복습 차원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재 기사나 투자유치 가이드북을 보면은 전체 이렇게 설명을 풀어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기 오늘 듣고 그런 내용을 다시 보시면 이해하기 되게 편하실 거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체 본론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강연하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면은 오늘 VC 내지는 투자자 관련된 얘기를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오늘 VC 내지는 투자자라고 말을 하더라도 또는 VC 내지는 투자자가 이런 포인트에서 업체를 선별을 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이제 중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게 좁은 의미에서의 투자자의 뷰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다 공통되는 얘기가 될 거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어떤 창업진흥원의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를 또 평가를 하고 왔었는데 요새 창업진흥원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 여기도 참여하신 기업들 중에 업력이 좀 짧으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지원할 만한 사업 같은 것들이 창업진흥원의 땡땡땡 패키지 사업 같은 것들이죠. 꽤 운영하는 돈도 많고.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거기서 평가를 하는 평가 기준,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의 최근 가이드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평가위원이 5명이면 그 중에 최소 2이 투자자예요. 엔젤이든 신보기보든 엑셀러레이터든 VC든 자산운용사든. 왜? 사업성 평가 때문에. 끝나고 나서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업적으로 잘 되는 거를 이제 점점 더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직업적으로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최소 5명 중에 2은 평가위원 중에 투자자가 와라 라고 하는데 어떤 주관기관에서는 그게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5명 중에 5명이 전부 다 투자자가 들어와서 정부 지원 사업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투자가 아니고 정부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늘상 하던 대로 업체를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내가 평가를 받는 잣대로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린 거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부 지원 사업, 보증, 정책자금, 신보기보의 보증, 그 다음에 좁은 의미에서 투자 3가지인데 첫 번째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보증이라는 측면에서도 제가 올해 초에
대전에서 기보 담당자께서 그 기보의 보증 관련된 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되게 딥하게 설명하는 걸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평가 지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것, 투자자가 투자할 때 업체를 보는 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정량화해서 어떤 점수 이상이면 보증이 나가고 점수가 높으면은 보증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는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거는 단순하게 좁은 의미에서의 투자자 VC가 업체를 평가하기만 하는 기준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걸리는 문제일 거다. 그러니까는 좀 폭넓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첫 번째는 투자 쉽지 않아요. 저도 2015년까지 LG에 있다가 이제 이 업종에 들어온 게 5년이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도 쉽지 않아요. 저도 투자한 거보다 사실은 투자 못한 것들이 더 많거든요. 나중에 투심이라는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속된 말로 까인 게 더 많은 거예요. 저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엑셀러레이터가 한 300개 가까이 되고요. VC가 한 260개쯤 돼요.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가 한 5, 60개쯤 되고 은행, 증권 등등이 있어서 기관 투자자라고 할 만한 데가 한 1000군데쯤 돼요. 여기 계신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받는다 함은 결국은 그 1000군데 중에 나한테 투자해 줄 만한 한 군데 찾는 문제인 거예요. 0.1%. 한 라운드에 2군데가 들어오면 0.2%. 3군데가 들어오면 0.3%.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해 줄 만한 데를 선택과 집중을 하고 누가 나한테 더 투자해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빨리 찾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뒤에서 말씀드릴 어떤 투자자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무려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투자 유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게 1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2번은 투자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떤 회사의 미래 가치에 배팅하는 거예요. 투자는 뭐 담보를 잡을 게 있으면 그냥 은행 가면 더 빨라요. 계산기 두들기면 그냥 바로 나와요. 할지 말지도 바로 예상도 할 수 있고 금액이 얼마 될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그거를 말이 되네 이 회사 괜찮은데 라고 투자자가 공감을 하면 최종적으로 투자 계약서의 항목을 어떻게 할 건지 기업 가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협상을 거쳐서 이제 3단계를 거치면 투자가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준비한다,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가 우리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거의 같은 이꼬르 레벨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 회사 미래 가치를 그러니까 표현이 잘 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될 것 같은지 이런 거를 스스로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저거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것처럼 하는 게 핵심인 거고, 우기지 말고 정에 호소하지 말고 데이터 기반으로 근거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 얘기를 뒤에서 이제 많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1번, 2번하고 이제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투자자가 일하는 방식이 뭔지, 사고 방식이 어떨 것 같은지를 알면 알수록 대처하기가 좋겠죠. 저기 한자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좀 거창한 말이지만 안다고 해서 다 투자를 받는 거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확률은 올라갈 거예요. 대표님들이 알면 알수록 투자자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투자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또는 투자자가 좋아하려면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자료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건지, 발표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맞는 건지를 늘상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투자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안다면.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라는 거를 프레임을 잡고서 뒷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그 투자자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알겠지만 하나하나 저 박스 안에 있는 것들 놓고 얘기를 하면 뭐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을 이렇게 한 판 그려놓고 나면은 그냥 띄엄띄엄 아는 거하고 다르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저는 저기 오렌지 박스, 저기 출력물에는 없을 거예요. 자, 발표 자료에만 있는데 그 우측 상단에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 이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요약해서 한 줄로 넣어놨거든요. 저는 항상 어디 가면 특히 이제 업력이 짧으신 분들, 짧은 기업들 대상으로는 밑에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를 꼭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항상 문제가 있던 게 엔젤하고 VC 사이, VC가 저기 점선 위에 있는 영역이 VC 레벨이거든요. 그 사이에 간격이 크다는 게 옛날부터 항상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엔젤은 그 쉽게 얘기하면 내 주변 친구, 가족 뭐 이렇게 해서 돈 조금 조달을 해도 엔젤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투자 받아봐야지 이러면서 VC에 갔더니 보는 눈도 되게 깐깐해. 그 다음에 뭐 갖고 와보라고 그래. 이 정도는 부족한데요. 더 준비되면 더 나중에 찾아오세요. 뭐 저희 관심 없어요. 이런 얘기 듣기가 되게 십상이었던 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투자자 이미 한두 번 만나보고 IR 한두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으실 건데 저 간격이 커요. 그래서 2016년 정도부터 정책적으로 중간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전략적으로 좀 키웠는데 그게 엑셀러레이터하고 정책자금 쪽, 신보기보. 여기서 말하는 신보기보는 보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 두 기관이 보증연계 투자가 있어요. 직접 투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보증 중에서도 투자 옵션부 보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뭐 신보 직원도 아니고 기보 직원도 아니지만 뭐 하여튼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은 두 플레이어가 저 파란색 박스로 쳐놓은 영역 역할이 되게 강화되고 있어요. 가령 뒷페이지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여기 세 장이 최근에 만들어진 엑셀러레이터 펀드인데요. 여기서 좌측 표 중에서 맨 끝에 두 개 빼고 그 위에가 2016년도에 만들어진 엑셀러레이터 펀드예요. 2017년도는 요 좌측 밑에 있는 두 개만 만들어졌고 2018년도는 우측에 있는 박스. 이 한 페이지 전체가 2019년. 여기가 2020년 상반기. 하반기에 더 있으면 이제 이렇게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금액도 작지도 않고 개수도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영역에서도 속된 말로 판돈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있는 엑셀러레이터 중에서 상당 부분이 팁스 운용사하고 병행해서 걸려요. 교집합으로. 그래서 보통 저런 데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회사가 괜찮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좋은 기술들 오늘 행사 통해서 이제 뭐 전용 실시권을 받든지 특허 기술 이전 받든지 하셨는데 기술이 괜찮다. 그러면은 저런 데가 들어오면서 엑셀러레이터가 보통 3억 언더, 그러니까 3년 언더 기업에 3억 원 정도까지 투자하는 게 보통 이제 현재까지는 주로 추세였거든요. 얼리 스테이지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니까. 근데 3억 원이 들어가면서 회사가 괜찮다고 하면 대표님 저희가 팁스 갖고 있는 티오하고 연동을 해서 정부 지원금도 최대한 7억, 그러니까 토탈로 한 10억 정도까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투자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업체한테 컨택을 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면 밑에 있을수록 아무려면 회사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얼리 스테이지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관들인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레이 스테이지, 뭐 매출도 한 몇백억 나야 되고 뭐 조만간 IPO도 갈 것 같고 그런 데만 투자하는 되게 보수적인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력이 짧을수록 밑에서부터 출발하면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10억이란 돈이 아마 업력이 짧으신 분들은 작지 않은 돈일 거예요. 그 10억을 VC에서 받으려는 것보다 아무려면 잠재력을 보고 더 얼리에서 투자하는 기관들하고 얘기하면 아무려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물론 찾아간다고 다 투자 받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심사 받아야 되고 그 내용이 뭐가 될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려면 수월하게.
그래서 그 돈 받아서 한번 크고 마일스톤 달성한 거 갖고 다시 이제 VC를 나가면 VC하고 얘기하기도 훨씬 편하고 기업 가치도 더 올라가 있고. 근데 처음부터 가서 VC한테 얘기하면은 뭐 대면 오세요, 나중에 찾아오세요, 관심 없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계속 뭐 1년, 2년, 3년 VC 쫓아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시는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린 거고, 엑셀러레이터 얘기를 드렸는데 신보 기보 얘기 드리면 방금 전에도 2페이지 들어오면서 말씀드렸지만 보증 말고 보증연계 투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신보 기보 합쳐도 1,000억 넘는 줄로 알고 있어요. 한 1,5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집행을 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계속 기사 같은 거 보면 그거를 뭐 2배 더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판돈 작지 않고요. 저도 멘토링 하다 보면은 업체 얘기를 쭉 듣다 보면 VC에서 1년, 2년, 3년을 계속 헛발질을 했는데 내가 봐서는 가령 제가 신보 직원은 아니지만 신보 가면은 보증연계 투자에서 신보는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신보를 먼저 찾아가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찾아가서 뭐 6개월 안에 10억 투자를 받았다든지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디를 접촉할지를 이거를 잘 고민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죠. 그래서 뭐 정책자금 쪽에 보증연계 투자,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좀 많이 봤으니까 제가 사업하는 관점이라면은 저는 받을 수만 있으면은 신보나 기보의 보증연계 투자부터 받고 시작할 것 같아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VC는 되게 깐깐해요. 그리고 투자하면 끝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시어머니 하나 다시는 거거든요. 투자 받고 나면 뭐 이거 줘봐라 저거 줘봐라 왜 이러냐, 대표님 그 퇴근하지 말고 있어 봐봐요, 얘기 좀 잠깐 합시다, 뭐 5만 가지 다 감수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보 직원은 아니지만 덜 깐깐해요. 주주총회도 잘 안 오고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뭐 하여튼 저는 입장 바꿔내고 생각을 해도 받을 수 있다면은 저런 것부터 무조건 먼저 받고 시작할 것 같다는 얘기를 경험상 먼저 드린 거고요. 좋아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림이 얘기하는 거는 저 이제 점선을 아까 은근슬쩍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 위에 있는 데가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기관 투자자예요. 저 위에서 일단 투자를 한번 받으면 저 점선 밑으로 못 내려와요. 왜? 정책자금 보증연계 투자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거 강연 끝나고 오후에 이제 신보나 기보 같은데 홈페이지 통해서 공지사항에 이렇게 쭉 옛날에 나왔던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보증연계 투자 무슨 공개 모집합니다 이렇게 쭉 있으면서 맨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당구장 표시하고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받지 않았으면서 자격이 이 위에서 투자 받으면은 저기는 우리가 이제 투자할 레벨 끝난 업체, 회사가 좋고 말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도 관습적으로 VC가 일단 투자하면 대표님 저희가 이제 투자할 레벨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VC에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엑셀러레이터도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유로 뭐 한 1, 2억 그냥 VC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 윗레벨에서 계속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라운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되게 깐깐해져요. 처음에 만나서 첫 스타트 VC에서 끊기도 쉽지는 않지만 그 다음 라운드 B, 라운드 C 가면은 투자 한번 받은 회사가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이래요, 그 뭐 오만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 다음 라운드 진행되기가 계속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종합을 하면 밑에서부터 받고 올라가면은 아무려면 수월한데 계속 VC에 처음에 스타트 끊는 거를 VC에 타겟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정답이 아니란 얘기를 제 경험상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 그림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기 지금 박스가 하나씩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의 투자를 생각할 때 저 박스가 다예요.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도 만나봤어, 엑셀러레이터 만나봤어, VC도 만나봤어, 몇 군데를 자산운용사도 만나봤어.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라도 이제 투자 때문에 해봤다고 쳐봐요. 근데 다 잘 안 돼, 반응이 안 좋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투자 받는 건 이게 다기 때문에 빨리 전략을 바꿔야 돼요. 정부 지원 사업이나 R&D 과제로 가든지 무슨 대출이나 뭐 보증받아서 이런 거를 트라이를 하든지 빨리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아니면은 투자를 받으려면 피벗을 하든지 뭐 문제가 뭐일 것 같은지에 대해서 빨리 전략 그 사업의 아이템이나 뭐 뭔가를 수정을 근본적으로 좀 하든지. 이 페이지가 그것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저 박스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 접촉할 수 있는 투자자가 다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가 이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게 한 3가지 정도 숨어 있는 의미가 되게 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엑셀러레이터 펀드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조금 더 이제 브레이크다운해서 펀드가 만들어지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 뭐 펀드 만들어진 거 뭐 내가 뭐 굳이 뭐 알아야 되냐, 뭐 나는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저기 오렌지색 박스로 적어놨지만 우리나라 VC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VC뿐만이 아니라 뭐 엑셀러레이터, 무슨 뭐 자산운용사 요런 기관 투자가급을 다 통칭해서 그냥 VC라고 표현을 할게요. 지금부터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제가 입장 바꿔는 생각을 해도. 저는 사실 일반 기업에서 전략 짜고 신사업 하다가 최근에 이 업종으로 커리어 전환했기 때문에 그나마 물이 덜 먹은 사람인데, 제가 그냥 대표님들 관점에서 얘기를 해도 되게 보수적이에요. 야, 대표님들이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야, 이게 뭐 투자 심사야, 대출 심사야. 우리나라 VC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분 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의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란 표현은 좀 세면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의 일하는 방식, 사고 방식을 규정하는 것들이 환경적으로 저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 얘기를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나라에서 VC나 엑셀러레이터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남의 돈 굴리는 위탁 운영 사업자예요.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뭐 피터 틸이 페이팔 엄청 크게 엑시트하고 나서 자기 돈 굴리죠. 그 얼마 전에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끝났는데 세레나 윌리엄스가 자기 상금 갖고 자기 세레나 벤처스인가 굴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돈 굴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 찾기가 좀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남의 돈 굴리는 거고,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크게 출자 사업을 하는 데가 모태펀드니까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모태라고 돼 있지만 히아투도 출자 사업을 하시고 뭐 이렇게 있는데, 통신사업자연합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VC가 저 밑에서 이제 위탁 운영 대신 맡아서 운영하는 구조로 우리나라는 많이 돌아가요. 자기 돈 굴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저기서 나오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냐? 저렇게 펀드가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에버리지로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펀드가 8년짜리예요. 8년짜리.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 10년 뒤에 대박 나요, 15년 뒤에 대박 나요, 그 얘기 갖고는 우리나라에서 투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10년 뒤에 대박 나요. 그 얘기 한번 IR 때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찾아오세요. 그 얘기 들을 거야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펀드 안에 끝이 안 나. 그 얘기 하나 하고, 두 번째, VC가 이렇게 붙어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큰 기관에서 펀드를 100억짜리, 200억짜리, 300억짜리, 500억짜리, 보통 봄에 크게 한번, 가을에 크게 한번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구조를 출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VC나 엑셀러레이터가 붙어서 펀드를 만들 때 제안서를 내요. 그리고 제안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우리한테 맡겨주시면은 잘할 수 있고요. 나중에 뭐 연수익률 얼마로 해서 저희가 뭐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어떤 회사가 이제 선정이 돼서 펀드가 만들어지면은 8년을 운영을 하는 건데, 요렇게 이제 끝이 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VC나 엑셀러레이터나 뭐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가 펀드를 만들어서 그냥 속된 말로 까먹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뭔가 제재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남의 돈 굴리는 위탁 운영 사업자거든요. 그러면 펀드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펀드 만들 때가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 첫 번째 펀드는 어떻게 만들었다고 쳐봐요. 두 번째 펀드 만들 때 갔는데 첫 번째 펀드가 작살났어. 그러면은 두 번째 펀드 갔을 때 평가위원들이 뭐라고 그랬어? 저번에 만든 거 수익률 안 좋네? 그럼 이번 거는 잘하신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저희가? 이러면서 반응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펀드가 만들어지면 이런 위탁 사업, 그러니까 위탁 운영 사업자 구조에서는
원금은 최소한 건지고 싶고 제안서에 냈던 수익률까지는 좀 최소한 하고 싶고 그거 이상을 달성하면 저기 밑에 지금 성과 보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출자 사업 원 출자 사업 기관들이 잘했어 이러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원금은 건지고 조금 더 나가서 제안서에 냈던 수익률까지는 달성을 해야 그 다음에 펀드 사업에 제안서 넣을 때 그래도 쏘쏘하게 했네. 이 회사는 그래도 원금은 안 까먹겠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돌면서 그 회사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VC가 투자 활동을 하고 이럴 때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뒤에 넘어가면서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요. 뭐 하여튼 요 구조를 좀 이해하시고 나중에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뒷부분을. 이게 제가 2018년도에 그 스타트업 투자 유치 마스터링 연재 기사 쓸 때 우리나라 거 통계를 못 찾아서 미국 거 찾아서 그때 넣었던 거거든요. 미국 실리콘밸리도 저 도표의 의미가 뭐냐면 원금을 못 건지는 경우가 65%, 그 다음에 원금의 1배에서 5배가 25% 정도라고 돼 있는데 1배라는 게 저 안에는 뭐 1.1배도 있고 1.2배도 있고 뭐 1.8배도 있고 2배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럼 대충 25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한 원금의 2배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냥 확률적으로 치면 64 플러스 12 합치면 한 75%, 6% 정도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VC는 이게 정기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의 뭐 한 2배? 이렇게 되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투심이 때 어떤 심사역이 들고 와서 이 회사 투자를 하면 저희가 10억 투자해서 20억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VC에서 무슨 얘기를 듣냐 하면 미쳤어? 야 우리가 꼴랑 2배 먹으려고 투자해. 하지마. 시간 낭비야. 하지마. 더 좋은 거 찾아와. 이런 얘기 듣기 되게 쉽거든요. 투자심에도 떨어지고 눈높이가 그 정도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75% 정도가 재미가 없어요. 미국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게 더 할지 덜 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통계를 정확하게 모르겠으니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도 유사하다고 치면 안 그래도 앞에 출자 사업 구조 때문에 투자자들이 되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런 통계가 있다 보면은 더더욱 야 내가 까딱 잘못하면 10중에 7은 원금도 못 건져. 그러면은 더더욱 보수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대표님들이 이렇게 입장 바꿔서 투자자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약간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통계를 딱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 이런 통계 생각하면 투자자가 근본적으로 좀 보수적이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뒷부분을 들어주시면 좋고 앞으로 이제 투자자 만날 때 염두에 주시면 좋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출자 사업 구조로 만들어지면 여기서 뒤에는 이제 쭉 2019년도부터 리스트를 보여드려요. 모태가 이제 대표적이니까 모태 펀드에서 만들어진 출자 사업들로 2020년 거 얼마 전에 있었던 거 이렇게 이제 쭉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출자 사업에서 나오는 거는 인터넷에 이제 다 공지가 돼요. 기사로도 공지가 되든지. 그래서 노출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어떤 펀드가 만들어지나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표를 앞으로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표에도 숨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냥 뭐 나열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저기 이제 오렌지색 박스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2019년도 거보다는 아무래도 2020년도 올해 만들어진 요 페이지를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인사이트가 있느냐? 여기서 출자 분야 저 컬럼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펀드가 만들어지느냐가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처음부터 정의를 달고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창업 초기 요새 이제 창업 활성화하는 게 최근 몇 년 동안 트렌드 그리고 정책 방향이고 트렌드니까 청년 창업, 청년 실업 해결 뭐 이런 것 때문에 규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 작년에 이제 하도 말이 많았잖아요. 이런 거 규제 샌드박스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펀드가 만들어져요. 원출자자가 이게 정부 돈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개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관련이 있는 기관들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러면 정책하고 온라인돼서 우리나라 펀드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들으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 내지는 비대면 뭐 그린 뉴딜 이런 것도 펀드 나오려나 띵동 며칠 전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며칠 전에 선정된 발표에 비대면 펀드 만들어졌고요. 그린 뉴딜 펀드 만들었어요. 뭐 코로나 펀드는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 되면은 뭐 어떤 펀드가 또 나올 수 있겠다. 그 펀드가 우리 회사의 성격에 맞으면 눈여겨 봐놓다가 그런 데는 그럼 먼저 트라이 해보겠다. 이런 거를 이렇게 쭉 고민을 하셔라. 그런 거를 이제 요약해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뒷부분 보면은 여기 이제 펀드의 정의가 처음부터 출자 사업 날 때부터 정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를 달고 펀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강연 가면은 우스갯소리로 항상 그런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청년 창업 펀드 있잖아요. 여기 쭉 보시면 어떤 펀드는 업력으로 만들어지고요. 어떤 펀드는 나이로 만들어지고 어떤 펀드는 업종으로 만들어지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회사들이 보면 한 몇 개 정도는 이렇게 펀드가 자기 주목적의 정의에 맞는 펀드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만나셔야 되는데 청년 창업 펀드 그러면 나이로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항상 강연하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나이 들어서 창업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 이제 또 나 마음은 28 청춘이요 그런다고 청년 창업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 저거 딱 민증 까서 나이 비교해서 저기 안 들어오면은 아닌 거예요. 청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런 펀드가 우리 회사에 맞는 것 같으면 정의까지도 보는 습관을 이제 들여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문구까지도. 왜냐하면은 대충 맞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세밀하게 들어봤더니 안 맞는다 이러면은 그때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 출자 분야가 중요한 컬럼이다. 하나 여기 혹시 꺼진 건 아니죠? 계속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펀드들 방금 전에 정의 보여드렸지만 나한테 맞지 않는 펀드가 있어요. 정의를 보면 가령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기술 기업이실 거니까 보면은 관광 펀드, 영화 펀드 뭐 이런 거에 전혀 안 맞으실 거예요. 그 얘기는 어디 데모데이가 되든 갔을 때 VC라고 그래갖고 막 명함 돌리고 커피 사서 미팅하고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는 관광 펀드 운영하는 회사야. 컨텐츠 펀드 운영을 해. 저기 해양수산 뭐 이런 거 해. 여기 그런 거 해당되시는 분이 없다면 그런 데는 만나봤자 어차피 나한테 투자가 안 돼요. 우리나라 펀드는 정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어차피 투자가 안 될 거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게 요약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1번에. 그래서 출자 분야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오늘 중요하다고 하는 숫자가 여러 개 나오는데 안 적혀 있지만 15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15가 뭐냐? 보통 펀드가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 펀드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의 개수가 제가 보니까 경험상 15개예요. 물론 뭐 하다 보면 16개가 될 수도 있고 17개가 될 수도 있고 12개가 될 수도 있고 하기는 한데 경험적으로 15개예요. 그 얘기는 여기서 지금 저기 소재 부품 장비 500억짜리 펀드하고 밑에 규제 샌드박스 100억짜리 돼 있는 거를 두 개 이제 예시를 갖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100억짜리 펀드는 15로 나누면 무슨 얘기냐? 한 번 투자할 때 5억? 좀 많으면 10억 정도 하는 경우예요. 저 펀드는. 500억짜리는 뭐냐? 15로 나눠보면 한 30억에서 40억 한 번 투자할 때 한 기업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억, 30억, 많으면 한 60억, 70억 투자하는 펀드인 거예요. 그래 뭐가 중요하냐?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 내가 자금 조달을 20억, 30억, 40억이 필요해. 그러면 저기 100억짜리, 200억짜리 갖고 있는 펀드 운용사 VC 한 군데 만나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런 데를 세네 군데 만나든지 큰 펀드를 갖고 있는 데를 가서 한 군데를 만나든지 이런 누구를 어떻게 만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게 요약 1번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죠.
똑같은 데를 여러 군데 만나서 매번 얘기하려면 그게 피곤한 거고, 한 번에 투자하는 금액이 큰 데는 뭐가 단점이냐?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깐깐해요. 한 번에 5억 투자하는 회사하고 10억 투자하는 회사는 체감상 2배 깐깐해요. 10억 투자하는 회사하고 20억 투자하는 회사는 2배 또 깐깐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5억 투자하는 회사보다 20억 투자하는 회사가 한 3, 4배 깐깐한 거야. 매출도 한 100억 가까이 나야지, 뭐 엑시트도 뭐 IPO도 눈에 보여야 될 것 같지, 2, 3년 안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아직은 그 단계 아니니까 조금 얼리에 투자하는, 펀드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얼리에 투자하는 성향이 강한 거거든요. 그런 데를 여러 군데 만나든지, 아니면은 내가 한번, 나는 실적도 나오고 하니까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큰 펀드 가진 데 가서 그냥 그 한 군데 하고 뭐 이렇게 승부를 보든지, 그런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투자 유치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 숨어있는 함이다. 하나. 세 번째, 저기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저 컬럼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억짜리 펀드, 200억짜리 펀드, 300억짜리 펀드 있는데,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작은 회사도 1년에 100억은 쌓여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펀드는, 제가 아까 출자사업 구조에서 8년 펀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8년도 필요 없고 1년이면 다 써요. 그러니까 저기 100억짜리 뭐 150억 언더는 그냥 1년이면 다 쓰고, 200억 정도면은 그냥 한 1년 반에서 좀 길면 2년 정도. 그 얘기는 저 위에 몇 년도에 만들어진 펀드냐 저것까지 하고 뭉쳐서 봤을 때, 연식이 오래됐으면, 그리고 펀드 규모가 작으면 나중에 찾아가면 돈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그 펀드의 정의에 아무리 맞더라도. 그 얘기는 대표님들 입장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펀드부터 내가 그 정의에 맞는 펀드들 추려서 그런 VC들부터 만나는 게 맞는 거예요. 대표님들 입장에서 그냥 톡 까놓고 얘기를 하면, 연식이 오래된 펀드보다는. 그래야지 돈도 많이 남아있고, 그때부터 8년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기간도 많이 남았고 VC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그래서 그 중요한 함의가 들어있다. 요 표를 보는 방법을 꼭 좀 익히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정의는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요런 거는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그 투자 업종별로 쏠림이 되게 심해요. 이게 가장 최근 통계거든요. 맨 끝에 보시면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투자 금액 자체도 줄었지만, 뭐 업종별로도 계속 최근 한 5년 동안 이게 뭐 이렇게 계속 커지는 업종이 있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업종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 노란색 박스에 안 들어있다고 빈정상하게 제가 뭘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저런 약간 소외되는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투자를 받고 있죠. 그래서 대표님들 입장에서 저 회사는 어떻게 투자자를 설득했고 어떻게 투자를 받았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그런 거를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걸 하면 그게 자신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투자를 받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잘 투자가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조금만 이제 더 말씀드리면은, 투자 프로세스를 다 말씀드리진 않고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건 VC 같은 기준으로 한 6개월 걸려요. 대표님들이 돈이 필요한 시점이 있으면 거꾸로 역산해서 언제부터 투자자 만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실제 있었던 케이스예요. 대표이사가 서울대 나왔고 막 말하는 것도 보면 되게 똘똘하고 뭐 준비도 많이 하고 되게 좋아. 근데 이런 프로세스를 지식이 없으니까 IR하고 그 다음 주에 전화 와서 돈 언제 들어와요.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제조업이었어요. 진짜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돈 들어올 줄 알고 3주 뒤에 부품 어쩌고 저쩌고 발주를 다 내놨어. 근데 그 회사가 한 달 뒤에 투심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그 회사가 기억에 남으니까, 제가 진행했던 업체는 아닌데 가끔 인터넷 뒤져보면 지금 자본 잠식 마이너스 40억에 그냥 골로 가 있어요. 더 이상 투자 못 받는 데예요. 어디 전략적 투자자가 들어와 주면 잘 모를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투자에 대해서는 돈 들어오는 데까지 좀 보수적으로 제가 봐서는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서, 통장에 돈 들어오는 날이 진짜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데모데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좀 해보시는 게 좋은 찬스고요.
인바운드로 투자사에다가 이게 메일 막 보내고 이런 거 안 좋아요. 이 바닥에서는 찌라시라고 보거든요.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런 건 효율 낮으니까 저런 거 하지 마시고 회사 평판만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이 페이지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 중요한 두 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예요. 저기 지금 박스랜다. 빨간색으로 볼드체로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저게 오늘 들어올 때 제가 자금 조달 수단으로 보증이든 정부 지원 사업이든 투자든 다 동일하게 걸린다고 했던 그거예요.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 사람팀, 엑시. 요 네 가지가 어디 가도 걸려요. 이거는 정말 내가 더 이상 투자 안 받아도 돼. 내가 이제 너무 잘 벌어서 그냥 나는 내가 버는 거 갖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저거는 정말 머릿속에 팍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저 밑에 나오는 질문들이 업종 불문하고 항상 IR 하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가 줄이면은 저 단어가 되는 거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대표님들이 IR 자료 만들고 이럴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말고 투자자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예상을 해서 그 행간에 다 녹여놓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저런 거 이제 질문들을 계속 리마인드를 하면서 좀 만드셔야 돼요. 피칭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옛날에 안 좋았던 케이스가 뭐냐, 제가 직접 진행했던 건데 되게 안타까운 게, 탄소섬유 관련돼서 포항산업과학연구원하고 기술협업하면서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 가진 업체 자체가 없는 회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되게 좋아갖고 진행을 했는데 그 회사 그 대표님이 우리 회사 와서 아이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1956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서 육군 병장으로 제대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더니 한 30분을 그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 막 하니까 투자자들이 다 나가. 잘 안 됐어요 결국. 물론 뭐 그 발표만 잘 못해서 안 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투자자가 좋아하는 관점에서 이 행동을 그러니까 자료도 만들고 발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투자자가 인내심이 적어요. 투자자가 1년에 투자하는 거는 2개에서 많아봐야 4개 정도인데, 검토하는 거는 몇백 개에서 어떤 경우에는 1000개도 넘어가요. 그러면은 투자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료 같은 거 받아보고 퀵으로 탁 보고 더 볼지 말지, 왼쪽으로 할지 아니면 아예 버릴지 이런 걸 빨리빨리 판단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막 자기 얘기하고 있으면은 에이씨 버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투자자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저 질문 안에 다 녹아져 있으니 저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투심이가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뭐 하도 중요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투심이 가면 IR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퀵으로 미팅을 해요. 우리가 대표님 이렇게 싹 돌려보내고 나서, 야, 이 회사 더 봐 마라. 그래서 누구는 뭐래니? 난 모르겠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골로 가는 거고요. 리스크는 있는 것 같은데 대표이사가 얘기하는 게 맞으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고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기로 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중간에 IR 끝나고 투자 검토 보고서 작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통 한 달 걸리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요. 만들고 투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내부 프로세스예요. 이것도 한 2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IR 때 나왔던 얘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검증해. 야, 그거 맞아? 대표이사가 한 얘기 맞아? 내가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데 그 회사 좀 양아치 같다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의견이 수렴이 돼서 할만하다 이러면 이제 배팅해서 이제 그 회사 투자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업체를 진행을 할 때 갖고 와서 하고 IR 끝나고 투자 검토 보고서 만들고 쭉 넘어오면 저는 그 회사의 웬만한 직원보다 그 회사 더 잘 알아요. 뭐 거의 되게 심도 있는 자료들을 막 보고 투자 검토 보고서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IR 때 여기 적어놨지만 대표님들이 그 투자사의 사장님부터 모든 심사역 다 불러놓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기회가 저 때가 처음이자 끝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투심이는 이제 완전 내부 프로세스예요. 근데 정작 투심이 때 이 회사 하자 말자 보팅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가 아니라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우리 회사에 다른 심사위원이 들고 와서 어떤 회사 투자합시다라고 막 진행하면 저는 거꾸로 여기 투심위원회에 앉아서 하자 말자 얘기를 하고, 그 얘기는 갖고 와서 이 회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IR 때 한 번 듣고 한 달 내내 자기 검토하는 회사 아니니까 보지도 않다가 투심이 한다고 그러니까 IR 때 놓고 간 자료 다시 한번 꺼내보고 투자 검토 보고서 다시 리뷰하고 자기가 그동안 이제 여기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니까는 자기가 나름대로 알아본 거 3개 들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권한이 많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는 한 달 내내 보지도 않다가 다시 한 달 만에 IR 자료를 꺼내보는 사람들이 야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지? 대표이사가 아 그게 맞나?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그걸 하나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펀드 출자 구조 말씀드리면서 맨 밑에 성과보수란 단어 깔았었는데, 성과보수가 여기서 미치는 대표님들한테 악영향이 뭐냐면은 100억짜리 펀드가 있다고 쳐봐요. 저희 요렇게 3명이 앉아서 같은 회사에 심사하기로 쳐봐요. 제가 10억 투자해서 그럼 90억 남죠. 다른 분이 10억 투자해서 그럼 80억 남죠. 또 10억 투자해서 70억 남고, 또 제가 10억 투자하고 60억, 50억, 40억 이렇게 가면 되게 공평하게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바닥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해요. 왜? 아까 제가 미국 통계 보여드렸지만 내 이름으로 많이 깔아야 돼. 1개 투자하는 사람하고 10개 투자하는 사람하고 확률이 다른 거예요. 왜? 1개는 그냥 쫄딱 망할 가능성도 있고 원금도 그냥 겨우겨우 건질 가능성이 많지만 10개 투자하면 2-3개 망하더라도 1개 대박 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수익 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펀드는 100억으로 지금 한정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남이 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투심이가 어떻게 진행되냐, 저기 오렌지색 박스로 적어놨지만 온갖 그냥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 없다고 꼬투리 잡고 뭐 이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우리가 1대 17로 싸운다 그 뭐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저 혼자 앉아갖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설득이 되면 투자가 되는 거고 설득이 안 되면은 아유 그만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고, 이런 게 비일비재예요. VC 내에서도. 그러니까는 대표님들이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대표님들이 본인 입으로 얘기할 수 있을 때가 IR 때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R 자료가 내가 맨손으로 찾아가지고 뭐하고 비타 500 사가기 뭐하니까는 출력해 가는 게 IR 자료가 아닌 거예요. IR 때 놓고 간 자료가 한 달 뒤에 투심이 할 때 그때 대표이사가 무슨 얘기했었지 그러면서 꺼내보는 자료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이거를 대충 만들면은 막 자기 자의적으로 막 생각하는 거죠. 안 그래도 삐딱하게 보려는 사람들이 뭐 뭔가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아이 그러면 안 될 거야. 옆에 회사가 더 잘할 거야. 뭐 카카오가 더 잘하겠지. 네이버가 더 잘하겠지. 이러면은 투심이 통과 못 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자료에 정확하게 녹여놓고 정보 전달 목적이 IR 자료예요. 뒤에 이제 IR 챕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IR 자료도 중요하고 IR 피칭도 연습을 많이 하셔갖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투심이 상황을 이해하면 IR의 역할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뭐 뒤에는 시간이 저걸 하니까 많이 지나갔고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투자 프로세스에서 투심이가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80%좀 차지해요. 그래서 투심이 그 연재 기사 이런 거 갖고 꼭 리뷰를 해보시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투심이 가면 내용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공격받을지 같은 거에 대한 얘기가 요 챕터 6이에요. 요 2페이지. 요게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저 22가지가 얘예요. 제가 단언컨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기서 한두 가지 안 걸리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보면 뜨끔한 경우 되게 우리 회사 저기 걸리는데 나 투자 안 되나? 뭐 이렇게 지금 이거 보시고도 그런 느낌 드신 분 많을 거예요. 중요한 건 리스크는 누구나 다 있어요. 삼성전자도 리스크 있어요. 요지는 내가 저거를 넘어설 만큼 포텐셜이 있는지를 설득을 하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 가치에 대해서 배팅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설득이 안 되고 안 되는데 저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투자 못 하는 거고, 잘 들었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저희는 관심 없어요. 나중에 대면 찾아오세요. 이런 얘기 듣기 쉬운 거고.
저 22가지에 대한 게 연재기사 내지는 투자유치 가이드북에는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꼭 읽어보세요. 특히 자기가 해당되는 영역. 그러면은 그거 위주로 IR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회사의 전략이 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아이템을 바꾸든지 뭔가 뭐 어디 해외 시장 진출을 하든지 뭔가에 대해서 되게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을 날리는 포인트로도 되게 중요한 페이지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왜냐하면 아니나 다를까 뭐 시장이 작다는 등 수익 모델이 좀 약한데 경쟁력이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회사가 거기서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저 22가지 중에서도 본인한테 해당되는 거는 꼭 그 디테일하게 자료 읽어보시고 계속 리마인드를 하면서 뭔가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재 기사나 복습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투자유치 가이드북 이런 거를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실 것을 이제 얘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